이 제발 한국이 만들어 주십시오. 전 세계 외신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최대 자원 제국의 핵심 인물이 이렇게 무릎을 꿇는 장면은 누구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도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앞에서요. 하지만 저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정반대의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한국이요. 우리가 시키면 만들고 우리가 끊으면 무너지는 나라 아닙니까? 기술도 돈도 자원도 전부 우리한테 달려있는데 그 나라가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한 제가 결국 이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닫는데 걸린 시간은 단 몇 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몇 주 동안 벌어진 일들이 러시아의 미래를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국영에너지 기업 전직 북극 LNG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 알렉세이 보로닌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원 제국이 한국 앞에 이것을 꺼내 든 순간 저는 제가 2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도요. 2022년 2월 모스크바 노바텍 본사 전략기획실에 저를 포함한 12명이 모였습니다. 의제는 하나였습니다. 서방 제재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북극 LNG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특히 쇠빙 LNG선 건조 계획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 저는 꽤 자신만만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꺼낸 논리는 이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즈베즈다 조선소가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 위치한 이 조선소는 국영에너지 기업 로스네프트가 소유한 러시아 최대 규모의 조선 시설이었습니다. 북극 LNG 이 프로젝트를 위한 R7급 쇠빙 LNG선 15척을 즈베즈다에서 자체 건조하는 계획이 이미 잡혀 있었고 저는 이것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 기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R7이라는 등급이 붙은 이 선박은 북극해 항로를 운항하기 위한 특수 쇠빙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입니다. 야말 LNG 프로젝트에서 이미 15척이 건조돼 실제 운항 중이었는데 그 배들을 만든 곳이 한국 조선소들이었습니다. 하나오션, 당시 이름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야말 때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맡겼지만 이번엔 우리가 직접 한다. 그게 제 입장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용역 업체입니다. 우리가 설계를 주고 기술을 지원하면 그들은 만들어 납품할 뿐입니다. 제재 상황에서 한국 조선소에 의존하는 건 리스크입니다. 즈베즈다 자체 건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회의실에 있던 몇몇 기술 담당자들이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표정이 뭘 의미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이 프로젝트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시베리아 북극권 기단반도에 위치한 아르크틱 LNG 이 플랜트는 연간 19.8메가톤의 액화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3개의 트레인으로 구성된 거대한 시설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카타르, 호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4대 LNG 수출국 반열에 오르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였죠. 이걸 완성하려면 북극 항로를 달릴 수 있는 쇠빙 LNG선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것보다 유럽까지 14일을 단축할 수 있는 이 항로는 러시아 에너지 제국의 새로운 혈관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에서 결론을 밀어붙였습니다. 즈베즈다 자체 건조 15척, 하나오션 발주 6척은 제재 상황에 맞게 재검토. 한국 의존도 최소화.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결국 제 방향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나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자원도 있고 조선소도 있고 의지도 있다. 한국 없이도 이 프로젝트는 완성된다. 그게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시작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왔습니다.
제재가 본격화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지배제다 조선소와 진행 중이던 기술 지원 계약을 전면 중단한다는 공식 통보가 모스크바에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좌관에게서 건네받으면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먼저 끊으려 했던 관계 아닌가. 그런데 그 생각은 다음날 지배제다 전장 책임자의 긴급 보고를 받으면서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짧았지만 묵직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담당하던 핵심 블록 설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건조 중인 한번 선박의 공정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대체 기술 인력 확보에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보고서를 2번 읽었습니다. 핵심 블록 설계 지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잠깐, 삼성중공업이 설계까지 담당하고 있었다는 건가?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배제다가 RC를 자체 건조한다는 계획은 알고 있었지만 그 건조의 어느 부분까지 실제로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는 꼼꼼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프로젝트 총괄로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당시 저는 한국 조선소의 역할을 단순 제조 용역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설계는 우리가 하고 제작은 그들이 한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실제는 달랐습니다. 7급 쇠빙 LNG선의 가장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부분, 즉 극저온 화물창 구조 설계와 쇠빙 선체와의 통합 부분에서 삼성중공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철판을 용접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의 노하우를 가진 기술 파트너였던 겁니다. 그것도 러시아 측이 독자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수준의 노하우를요. 저는 즉시 지배제다 기술진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삼성 없이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돌아온 대답은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기술 인력으로는 삼성이 담당하던 부분을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외부 인력을 보강하더라도 학습 기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품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말과 어렵다는 말이 한 문장 안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오션이 이미 완성해 놓은 R7급 선박 3척의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이 배들은 러시아 측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었는데 미국이 해당 선주사들을 제재 명단에 올려버린 겁니다. 엘릭슨 쉬핑, 아조리아 쉬핑, 글로리나 쉬핑 전부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완성된 배를 가지고 있는데 넘길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선박 3척이 부두에 묶인 채 아무 데도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맴돌았습니다. 지배제다 자체 건조 15척 전면 중단, 한화오션 완성 선박 3척 제재로 동결, 한화오션 잔여 발주 3척 진행 불투명, 우리가 계획했던 R7 21척 중 단 한 척도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북극 LNG, 이 프로젝트의 수송 계획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든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제가 밀어붙였던 그 결론, 한국 의존도 최소화, 지배제다 자체 건조 전환이라는 그 판단이 얼마나 현실을 모르는 소리였는지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지배제다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저의 근거는 사실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없어도 된다는 확신은 한국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제대로 보지 않은 채 내린 결론이었던 겁니다. 뭔가 크게 잘못 알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다음에 벌어진 일로 인해 완전히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재가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배제다 조선소에서 내부 기술 감사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첫 장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3번째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현재 건조 중인 선박의 핵심 화물창 구조 설계는 한국 측 기술 지원을 기반으로 수립된 것으로 해당 지원 없이는 설계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설계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제조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설계를 검증할 수조차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철판을 자르고 용접하는 단계 이전에 이미 한국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영 미디어가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즈베즈다 자체 건조 1호선 알렉세이 코시기노에 대한 기술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이 선박은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뚫고 순수 자국 기술로 건조한 쇠빙 LNG선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하던 바로 그 배였습니다. 국영방송에서 앵커들이 자랑스럽게 소개했고 고위 관료들이 현장을 방문해 악수를 나누며 사진을 찍던 그 배였습니다. 그런데 내부 기술 감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해당 선박에 극저온 화물창 핵심 구조 설계에 한국 측이 사전에 제공한 기술 자료가 반영돼 있으며 일부 핵심 블록의 설계 방식이 한국 조선소의 고유 기술 체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현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영 언론이 순수 러시아 기술이라고 자랑했던 그 배의 심장 부분이 사실은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크게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다고 믿었던 것이 실은 우리 힘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바로 그 결과물에서요. 러시아가 기술 자립을 선언하고 한국 없이 가겠다고 했던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미 한국 기술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기술진을 불러 직접 물었습니다. 알렉세이 코시기노의 상시험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술 책임자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해상시험 중 일부 구간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재입거 후 점검 중입니다. 재입거. 바다에 나간 배가 다시 조선소 도구로 들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순수 러시아 기술의 승리라고 선전하던 그 배가 해상시험에서 문제가 생겨 다시 들어온 겁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7급 쇠빙 LNG선은 단순히 어려운 배가 아니었습니다. 이 선박이 풀어야 하는 기술적 과제를 이해하려면 몇 가지 숫자를 봐야 합니다. 바깥은 영하 50도입니다. 북극 항로의 겨울 바다 온도입니다. 그 바깥 환경에서 선박 내부 화물창은 영하 163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LNG가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온도입니다. 바깥과 안의 온도 차이가 113도입니다. 이 113도의 온도 차이를 수만 톤 규모의 거대한 선박 안에서 항해 내내 단 1도의 오차도 없이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 배는 2m 두께의 얼음을 깨며 전진해야 합니다. 얼음을 깰 때마다 선체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진동이 발생합니다. 그 충격과 진동 속에서도 영하 163도의 화물창 내부 온도는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합니다. 온도 관리에 단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LNG가 기화합니다. 기화된 천연가스가 밀폐 공간에 축적되는 순간 그것은 북극 한복판에서의 대형 폭발로 이어집니다. 선박 한 척의 가격만 수천억 원이고 화물 가치까지 더하면 단 한 번의 사고로 수조 원이 북극 바다에 가라앉는 겁니다. 이 모든 조건을 하나의 선박에서 동시에 완벽하게 구현하는 기술, 그것을 실제로 건조해 납품하고 상업 운항까지 검증해 낸 나라가 지구상에 하나 있었습니다. 야말 LNG 프로젝트에서 7급 15척을 완벽하게 건조해 납품한 나라. 그 나라가 어딘지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의 대가가 지금 제 앞에 놓인 보고서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마주한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충격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덮고 나서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겨울 하늘은 늘 그렇듯 무겁고 낮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7 스무한 척 전면 중단. 알렉세이 코시기노 재입거. 설계 검증 불가. 그런데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단순히 배 몇 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북극 LNG,
이 프로젝트의 전체 그림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베리아 북극권 기단 반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액화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러시아 최대 국책 에너지 사업입니다. 연간 19.8메가톤 생산 능력을 갖춘 3개의 트레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러시아가 카타르, 호주, 미국과 나란히 세계 4대 LNG 수출국 자리에 오르기 위한 핵심 발판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이 사업에 러시아 국군이 걸려 있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극 항로를 실제로 운항할 수 있는 R7급 쇄빙 LNG선이었습니다. 북극 항로는 러시아에게 단순한 백길이 아니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보다 유럽까지 14일을 단축할 수 있는 이 항로는 러시아가 서방의 해상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이 항로의 연간 물동량을 1억 5천만 톤으로 2035년까지는 2억 2천만 톤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로사톰은 이를 위해 북극 항로에서 운항할 고성능 선박을 160척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항로를 달릴 배가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러시아 단독으로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고 나서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즈베즈다가 왜 삼성중공업의 기술 지원 없이는 설계 검증조차 못하는지 그 이유를 기술적으로 이해해야 했습니다. 기술진을 불러서 처음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반 LNG 운반선과 R7급 쇄빙 LNG선의 차이는 단순히 선체 두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범주의 선박이었습니다. 일반 LNG선을 건조하는 기술과 R7을 건조하는 기술의 차이는 기술진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반 도로를 달리는 승용차와 영하 50도 빙판을 달리는 특수 장갑차의 차이와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둘 다 탈 것이지만 내부 구조와 요구되는 기술 체계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핵심은 멤브레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영하 163도라는 극저온 환경에서 LNG를 안전하게 담아두는 특수 격벽 구조인데 이 멤브레인이 쇄빙 항해 중 발생하는 충격과 진동을 견뎌야 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얼음을 깰 때마다 선체에 가해지는 충격은 일반 파도의 충격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반복적인 충격 속에서 영하 163도를 유지하는 멤브레인이 단 한 번도 손상 없이 버텨야 했습니다. 이 기술을 실제 선박에 적용해서 상업 운항으로 검증한 실적이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하나뿐이었습니다. 야말 LNG 프로젝트에서 R7 15척을 건조하고 납품해서 실제 북극 항로를 달리게 만든 한국 조선소들이었습니다. 저는 기술진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조선소들도 LNG선을 만드는데 R7은 불가능합니까? 기술진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중국은 일반 LNG 운반선 건조 능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R7은 다릅니다. 실제로 극지 환경에서 운항하며 안전성이 검증된 쇄빙 LNG선을 건조한 실적이 중국에는 없습니다. 세계 해운사들과 보험사들이 요구하는 검증된 실적, 그게 없으면 아무도 그 배에 화물을 싣지 않습니다. 북극에서 한 번 사고가 나면 수조 원이 바다에 가라앉는데 검증 안 된 배의 보험을 들어줄 보험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조선 강국이지 않습니까? 기술진이 차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최근 10년간 세계 LNG 운반선 수주 실적이었습니다. 한국, 조선 3사의 합산 수주량이 전체의 70%를 넘겼습니다. 일본은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반 LNG선에서도 이런 격차인데 R7으로 가면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야말 LNG 프로젝트에서 R7 15척을 건조해 납품하는 동안 일본이 건조해서 납품한 R7은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자료를 들여다보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북극 항로는 러시아 에너지 제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 열쇠를 완성하려면 R7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RC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사실상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청업체로 봤던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아르크틱 LNG, 이 플랜트는 그 사이 가동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트레인일이 생산한 LNG를 실어 나를 RC이 없으니 화물이 쌓여도 수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수년간 공들여 완성한 플랜트가 배 문제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제국의 미래를 완성할 마스터키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쥔 나라가 30년 전 우리와 어떤 거래를 했는지 다시 파고들기 시작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할 말을 잃게 됩니다. R7의 열쇠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갖게 됐을까? 에너지 자원도 없고 군사 강국도 아닌 나라가 어떻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R7을 건조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을까? 저는 보좌관에게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역사를 전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에너지 분야만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그리고 양국 관계의 뿌리부터 훑어보고 싶었습니다. 보좌관이 가져온 자료 더미를 넘기다가 저는 한 문서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문서 상단에 적힌 연도가 199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금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력 차관 30억 달러. 소련이 한국으로부터 빌린 돈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소련이 무너지던 그 혼란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90년 노태우 정부는 냉전의 앙금을 털어내고 소련과 수교하면서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소련의 요청에 따라 30억 달러 규모의 경협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소련이 붕괴했습니다. 러시아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이 나라는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한국에 빌린 돈을 현금으로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꺼낸 제안이 기상천외했습니다. 돈 대신 무기로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불곰 사업이었습니다. 1995년부터 시작된 1차 불곰 사업을 통해 한국은 러시아의 T-80U 전차와 BMP-3장갑차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육군의 핵심 기갑 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불곰 사업으로 이어진 한러 군사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은 러시아의 첨단 미사일 기술 체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러시아 측에 최신 전자장비 기술을 제공하는 교환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필요했던 전자 기술을 한국에서 가져갔고 한국은 그 대가로 러시아 미사일 기술 체계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러시아가 기술을 넘기고 전자 장비를 받아간 그 거래에서 한국이 무엇을 가져갔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 미사일 기술 체계를 분석하고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천궁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시스템으로 러시아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한국 자체 기술로 성능을 끌어올린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줄에서 다시 손이 멈췄습니다. 천궁 미사일 시스템 중동 수출 계약 체결.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기술 협력의 씨앗을 심었더니 한국이 그걸 키워서 중동에 수출하는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준 것으로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도 조용히, 소란 없이요. 저는 갑자기 비슷한 패턴이 다른 곳에서도 반복됐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야말 LNG 프로젝트에서 한국 조선소들이 R7 15척을 건조하는 동안 그들은 단순히 배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극저온 화물창 기술, 쇠빙 선체 설계, 북극 환경 단열 기술을 하나의 선박에 통합하는 노하우를 수십 년에 걸쳐 쌓았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아르크틱 LNG, 이 프로젝트 기술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쇠빙 극지 관련 기술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특허 출원들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재로 사업은 멈췄지만
기술은 한국에 남았습니다. 우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쌓인 기술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한국 것으로 남은 겁니다. 저는 보좌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런 식으로 기술을 축적해 온 게 한두 번이 아니군요.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일본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 한국은 2년 만에 국산화를 해냈습니다. 중국이 경제 보복을 가했을 때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체질을 바꿨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기술 축적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소련이 빚을 갚지 못해 무기를 넘겼을 때 한국은 그것을 무기로만 쓰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흡수하고 발전시켜 더 나은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야말 LNG 프로젝트에서 RC를 건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발주를 받아 납품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지구상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기술을 쌓았습니다. 이 나라는 기회가 올 때마다 조용히, 철저하게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실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실력이 러시아의 미래를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으로 파고든 자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기술만 쥔 게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진짜로 공포를 느끼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보좌관이 새 자료 폴더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 외국 기업 진출 현황. 화면에 뜬 지도를 보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사할린. 러시아 극동 지역의 주요 도시들이 표시돼 있었는데 그 위를 중국 기업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건설, 물류, 소매, 식품, 통신, 분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숫자가 나왔습니다. 서방 제재 이후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중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제재 이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는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빠진 자리를 중국이 채운 것 아닌가? 어차피 우리 편인 나라 아닌가?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러시아산 원유의 대중국 수출 가격 현황이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할 때 국제 시세 대비 배럴당 20달러에서 30달러를 할인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30달러 할인.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선일 때 러시아는 50달러에 팔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보좌관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서방에는 못 팔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중국과 인도뿐이다 보니 가격을 후려쳐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중국은 이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제국 러시아가 중국의 할인 원유 공급처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구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수출의 60% 이상이 이미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가격을 더 깎겠다고 하면 러시아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데 팔 곳이 없으니까요. 자원 제국이 한 나라의 가스 스탠드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동 지역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좌관이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제재 이전 극동 지역에서 활동하던 한국 기업들의 목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훑어 내려가다가 규모에 놀랐습니다. 자동차, 전자, 유통, 건설, 조선기자재. 한국 기업들이 극동 지역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재가 시작되면서 이 기업들이 일제히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채웠습니다. 보좌관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자동차 기업이 떠난 자리에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들어섰습니다. 한국 전자 기업이 철수한 자리에 중국 가전업체가 채웠습니다. 한국 유통업체가 문을 닫은 자리에 중국 유통망이 깔렸습니다. 빈자리를 채운 것은 단순히 상품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러시아 극동 지역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R7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극동 지역에 다시 들어오면 중국 기업들의 독점을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쇠빙 LNG선을 만들어주면 북극 항로를 통해 중국을 거치지 않고 유럽과 아시아 다른 나라들에 직접 가스를 팔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은 단순한 거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종속을 막을 유일한 지정학적 균형추였던 겁니다. 저는 그날 거제 한화오션 조선소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자료만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인천으로, 인천에서 거제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내내 한 가지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청업체로 봤던 나라의 조선소를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제도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조선소 입구에서 안내를 받아 현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규모가 달랐습니다. 단순히 크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드라이독 안에 들어서 있는 선박의 크기와 그 선박을 둘러싸고 정밀하게 작업하는 인력들의 움직임, 그리고 현장 전체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집중력이 제가 알던 조선소의 풍경과 달랐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철판을 자르고 용접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현장 기술 책임자가 야말 LNG 프로젝트에서 건조한 R7 선박들의 실제 도면과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수치들을 보면서 조용히 계산했습니다. 영하 50도 외부 환경에서 영하 163도를 유지하는 화물창, 2m 얼음을 깨며 전진하는 쇠빙 선체, 그 충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멤브레인 시스템, 이 모든 것을 실제로 건조해서 납품하고 야말 LNG 프로젝트에서 상업 운항으로 검증해 낸 실적이 15척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북극 바다를 달리고 있는 배들이었습니다. 기술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러시아로부터 수주한 쇠빙 LNG선과 쇠빙 유조선만 45척입니다. 그 과정에서 축적한 극지 선박 기술은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우리만의 자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었으니까요. 조선소를 나서면서 저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동행했던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한참 뒤에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조선소가 아니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좌관이 건넨 자료 한 장이 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좌관이 건넨 자료는 한 장짜리 내부 분석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러 군사기술 협력 협정 제8조 재검토 필요성 검토 보고. 저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불곰 사업 협정 제8조. 저도 그 조항의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 조항이 왜 다시 거론되고 있는지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협정 제8조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각 당사국은 제공된 무기 및 군사 장비를 타방 당사국에 서면 동의 없이 제3국에 재수출할 수 없다. 그리고 공동으로 수행된 연구와 개발의 결과를 타방 당사국에 서면 동의 없이 제3국에 제공할 수 없다. 러시아가 한국에 기술 협력을 제공했고 그 기술이 천궁 개발에 연결됐다면 천궁을 제3국에 수출하려면 이론적으로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서가 이 조항을 꺼낸 이유는 러시아가 수출을 막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러시아 측이 이 조항을 근거로 한국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외교적 레버리지가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논리였습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심어둔 씨앗이 지금 한국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 그 열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협정 안에 있다.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과의 협력 재개를 타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 아래로 시베리아의 광활한 설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30년의 시간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0년 한국에 30억 달러를 빌렸을 때, 소련이 무너지고 현금 대신 무기로 갚겠다고 했을 때, 한러 군사기술 협력이 시작됐을 때, 야말 LNG 프로젝트에서 R7을 한국에 맡겼을 때, 그 모든 순간마다 러시아는 한국을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행기 안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한국은 조용히 무언가를 쌓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바텍 최고위에 제출할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첫 문장부터 결론을 썼습니다. 7급 쇠빙 LNG선의 완전한 자체 건조는 현재 러시아 기술 수준으로는 단기간 내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북극 LNG 이 프로젝트의 완전 가동을 위해서는 한국 조선소와의 협력 재개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제가 회의실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용역업체입니다. 우리가 설계를 주고 기술을 지원하면 그들은 만들어 납품할 뿐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지금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문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러니를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틀렸으면 틀렸다고 써야 했습니다.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즈베즈다 조선소의 자체 건조 시도는 삼성중공업의 기술 지원 중단 이후 핵심 공정에서 전면 중단 상태입니다. 러시아가 자국 기술로 건조했다고 발표한 알렉세이 코시기노는 해상 시험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재입고 중이며 상업 운항 가능 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화오션이 완성해 놓은 R7 선박들은 제재로 인도가 막힌 채 무드에 묶여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아크틱 LNG 이 플랜트의 완전 가동은 기약 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섹션에 한국과의 협력 재개가 가져올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R7 건조 재개로 북극 항로 수출 경로 확보. 수에즈 대비 14일 단축이라는 이 항로가 열리는 순간 러시아는 중국을 거치지 않고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에 직접 LNG를 팔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한국 기업의 극동 지역 재진출로 중국 기업 독점 견제. 셋째, 한러 군사기술 협력 협정의 틀 안에서 방산 분야 협력 재논의 가능성. 이 세 가지가 맞물리는 순간 러시아는 중국 종속이라는 올가미에서 벗어날 실질적인 출구를 확보하게 됩니다. 보고서를 탈고하고 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썼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에너지를 움직이는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러시아의 에너지가 세계로 나가려면 한국이 만든 배가 필요합니다.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사실상 하나뿐입니다. 보고서는 사흘 뒤 노바텍 최고위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회의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최고위는 보고서의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소와의 협력 재개를 위한 비공식 접촉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이 내려지던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 제발 한국이 만들어 주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외부로 흘러나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외신들이 경악한 것은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모든 소란의 한복판에서 한국이 보인 반응은 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놀라게 했습니다. 노바텍 최고위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러시아 국영 언론과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북극 LNG 프로젝트 현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준비된 답변을 읽는 대신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말하기로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앵커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방 제재 상황에서 북극 LNG 프로젝트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면서 한국 조선소를 용역업체로 봤습니다. 우리가 시키면 만들고 우리가 끊으면 타격을 받는 나라로 봤습니다. 그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인정합니다. 앵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없이는 러시아에 북극이 없습니다. 7급 쇠빙 LNG선을 완벽하게 건조해서 납품하고 실제 북극 항로에서 상업 운항으로 검증해 낸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우리 지배제다 조선소가 자체 건조를 시도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우리가 기술 협력의 씨앗을 심었더니 한국은 그걸 키워서 우리를 뛰어넘는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준 것으로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든 겁니다. 인터뷰가 전파를 타자마자 전 세계 외신들이 일제히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제국의 핵심 프로젝트 전직 총괄이 한국 없이는 북극이 없다고 공개 발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너지 전문 매체들은 이 발언의 배경을 분석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일부 매체는 러시아가 한국에 공개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지정학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조선 협력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도 탈피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놀라게 한 것은 외신들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술렁이는 그 순간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외신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 판단할 것입니다. 딱 한 마디였습니다. 미국 편도 러시아 편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 편이다. 그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전해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한국은 으르렁거리지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기준대로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대국들이 앞다퉈 자국 입장을 선언하고 동맹을 과시하고 압박을 가하는 그 소란 속에서 한국은 가장 짧은 문장으로 가장 무거운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이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처럼 자원을 무기로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처럼 일방적인 선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중국처럼 규모로 압도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없으면 안 되는 것을 만들어 왔고 그 결과로 세계가 먼저 손을 내밀게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쌓아온 기술이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패가 돼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뷰가 끝나고 혼자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거제 조선소에서 봤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드라이독 안에 들어서 있던 거대한 선박, 영하 163도를 유지하는 멤브레인 격벽 앞에서 정밀하게 작업하던 기술자들, 야말 LNG 프로젝트 R7 15척의 건조 납품 실적을 담담하게 설명하던 현장 책임자의 표정. 그 모든 장면이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됐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러시아의 북극이 멈춥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R7이 없으면 북극 항로가 멈추고 북극 항로가 멈추면 아르크틱 LNG 이가 멈추고 아르크틱 LNG 이가 멈추면 러시아가 카타르, 호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에너지 제국의 꿈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 R7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사실상 하나뿐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러시아로부터 쇠빙 LNG선과 쇠빙 유조선 45척을 수주해서 납품한 나라. 세계 LNG 운반선 수주의 70%를 가져가는 나라. 30년 전 러시아가 심어준 기술의 씨앗으로 러시아를 뛰어넘는 기술을 만들어낸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이 모든 것의 결론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가장 조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강한 패를 쥔 나라입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은 나라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실체를 가장 가까이서 틀리게 봤다가 가장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으로서 드릴 수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닙니다. 현실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만든 것은 수십 년간 묵묵히 기술을 쌓아온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위기가 오든 평화가 오든 멈추지 않고 쌓아올린 결과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조용하게, 가장 단단하게. 대한민국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